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번에 뵀던 분도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자, 일단 오늘 중국 강의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했냐면 일단 내용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어서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이제 진도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강의 자료 이용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는 형식으로 해서 가볍게 진도를 나갔었고, 거기서는 이제 이거 보지 마라라고 말했던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것까지 다 보기에는 오히려 이해가 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빠뜨리고 넘어간 부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학설의 논의나 판례에서 뭐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예 안 다뤘어요. 안 다루고 진짜 총체적으로 이 특허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강의는 그래서 그러한 기본 강의를 토대로 일단은 특허법에 이런 저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다 이해가 됐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에도 뒤에 관련한 내용들이 뭐 신규성, 진보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나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거나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바로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목적은 회독수를 빠르게 한번 하는 거,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더 해 나가시면서 회독수를 늘리실 텐데 그 과정에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을 줄이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국 강의에서는 내용을 더 깊게 다루면서 판례도 같이 볼 거예요. 판례 보면서 판례 원문을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로 드린 게 이 판례, 여기 이 책에 나온 것 중에 중요한 판례에 대한 판례 원문입니다. 원문도 제가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해서 원문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판례를 봤을 때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판례를 보는 것도 시간이 들긴 하지만 보는 이유는 이 해당 판례에 대해서 1차는 중요한 게 뭐죠? OX 판단이에요. 그래서 내용 사실관계만 기억이 나시면 OX는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기해야 되는 양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강에서는 그 빠진 부분들, 특허법의 내용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강의하고, 그 다음에 판례 같이 보시면서 판례도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아예 암기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이해를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자료는 지금 요거랑 동시에 띄워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요거 보면서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보면서 판례 나오면은 해당 판례 나오면 이제 판례 자료 펴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 작업이 지금 편집 중이에요. 편집 중이고 지금 출판부에서 지금 아직 안 나와가지고 아마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으로 나올 건데 이번 주 내용까지는 개정된 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이제 23년도에 기출되었던 부분들 제가 이제 강의 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자료 나눠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 관련해서 비교 자료 하나 제가 드렸는데 이 결정형 발명 관련한 부분도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돼서 자료로 따로 드린 거니까 이거는 개정판에서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주는 좀 힘을 좀 빼셔도 돼요. 힘 좀 빼시고 어깨 힘 빼시고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발명부터 한번 봐볼게요. 발명에서는 결국에 이 특허법에서 발명의 정의 규정이 있다라는 거고, 올해 기출이 뭐가 나왔었냐면 발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조문에는 발명이란 하면서 발명의 정의 규정이 있고, 특허 발명이란 발명 중에서 특허를 받은 발명이다 라는 정의 규정만 있고 발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명자는 판례를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발명한 자란 이렇게 하면서 판례를 통해서 저희가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를 보셨을 때는 발명자라는 게 판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판례에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시 바꿔 말하면 조문에 없으니까 판례에서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문에 정의가 안 돼 있구나라고 하면서 틀린 지문이라고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발명은 이렇게 정의 규정이 있고 이 정의 규정에 관한 부분들은 심심하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발명이 정의 규정이 있고 그 정의 규정이랑 자기 창고다라는 거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정도는 이제 우리 변리사 준비생으로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정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할 때 발명이라는 것 자체를 판단할 때는 발명의 설명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청구항을 보고 판단한다. 왜? 청구항이 권리 범위잖아요. 권리 범위이고 심사를 받는 대상이 청구항입니다. 그래서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청구항을 보고 판단한다. 그 다음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 그래서 일부만 보지 않고 전체로서 보고 판단한다라는 그 두 가지 뜻이 지금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이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걸 반대로 말하면은 일부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가 이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이용하면 이용한다라는 거고 반대로 그래서 이 판례는 두 가지로도 해석이 될 수 있죠. 결국에는 전체로서 보고 판단한다. 일부가 어떻든지 간에 전체로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판례집 보시면은 판례 자료 초론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와 관련해서 12년도, 20년도 기출되었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요 판례를 보시면 됩니다. 판례 여러 가지 판례 번호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판례가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판례를 다른 판례를 적어 놓기도 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례 읽어보실 때 제가 제 나름대로 편집을 했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기출 여부라고 해서 이제 1차와 관련해서 이 판례가 언제 기출되었는지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탑10 판례라고 해서 특허법 학회 탑10 판례는 뭐냐면 2015년도부터 나왔던 건데 1년에 한 번씩 특허법 학회라는 곳에서 10개의 판례를 선정을 합니다. 그 전해에 중요했던 판례들. 그래서 만약에 특허법 학회 탑10 2022다 라고 하면은 22년도 중요 판례를 23년도에 선정한 거예요. 자, 중요 판례는 2차에서도 중요하지만 1차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도 그 다음에 거의 절반 정도는 기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문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 판례에 대한 어떤 제목을 달아놨어요. 이 제목은 제가 임의로 지은 것도 있고 대법원 판례 해설이라는 사이트에서 참조해서 제목을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판례 번호가 있고요. 근데 판례는 판결 요지랑 판결 이유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판결 요지에서는 이 해당 판례에서 서술하고자 했던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에 이 판례가 나왔던 것은 조문에 없기 때문에 조문에 없어서 판례가 나온 건데 조문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이제 판결 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 판결 이유는 그 판결 요지를 이용해서 사실관계를 대입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부분이 판결 이유입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빠진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참조 조문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뺐고요. 참조 조문은 관련한 조문이 무엇인지 이 판례가 어떤 조문의 내용이 없어서 이 판례가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원래 판결 원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과감하게 다 뺐고요. 그다음 판결 이유 중에 이렇게 지금 대법원은 이렇게 하면서 정리해 놓은 부분도 있고 정리하지 않고 그냥 원문을 그대로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부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다 읽어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써놨으니까 이 부분만 읽어보시면 충분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결 원문을 거의 그대로 살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판례집 읽어보실 때는 밑줄진대 위주로 읽어보시면 돼요. 밑줄진대 위주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판례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이 판결 요지 중에 일부만 필요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요 내용이랑 아예 다른 챕터에 있는 내용이랑 섞여가지고 판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례집을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제가 안 드렸던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예 모르거든요. 이렇게 연결관계 아예 모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니까 최대한 판례집을 다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내용이랑 아예 다른 챕터의 내용이 연결이 되는구나. 연결이 되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판단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허법에 대한 이해 자체가 올라갑니다. 요 판례 같은 경우에도 영업방법 발명이랑 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를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한글 요지에 보시면. 한번 보시면은 보시면은 밑주시지 않은 부분에 보시면은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는 정의 규정에 대해서 발명의 정의 규정 설명해 주면서 그 다음에 영업방법 발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일부의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는 뭐죠? 영업방법 발명인데 그 영업방법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 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판결 이후에 대법원은 인터넷 명칭을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 방송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 방법. 이거 예전에 싸이월드 시절에 나왔던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싸이월드 아시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거고 모르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세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영업 방법 발명과 관련해서 판단을 할 때 지금 이 구성 요소 간에 어떤 결합이 있는데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인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영업 방법 발명이라는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그게 다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표현이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용 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도 않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아니다. 라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이제 생각해 주실 때는 싸이월드 판례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해서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자연법칙을 이용할 때는 전체로서 이용하고 있어야 된다. 요 한 줄만 딱 기억하시면 이제 문제 푸실 때 틀릴 일이 없겠죠. 자, 그다음에 비발명입니다. 비발명은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걸 뭐 암기해서 외우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보면 그냥 당연하게 이런 것이 비발명이구나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법칙 그 자체, 자연법칙 그 자체인 것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위배, 요거 연구기관 관련해서 요게 되게 지속적으로 계속 출원이 되고 있다고 해요. 연구기관 관련해서. 특히 뭐 배터리 요즘에 좀 이슈니까 배터리, 연구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아직도 출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 개정이 된 게 심사 청구료를 올려버렸어요. 쓸데없이 청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심사 청구를 올려버렸습니다. 올려버리고 출원료도 올려버렸어요. 대신에 그 등록료 이제 등록이 되고 나서 연차료는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요. 심사 적재에. 자, 그 다음에 추상적 아이디어 중에서는 수학 공식 그 자체인 것 당연히 비발명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정보의 제공, 데이터 그 자체, 어떤 리스트 이런 것들도 발명으로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예시가 아직 기출이 되진 않았으니까 가볍게만 읽어보시면 되겠고 단순한 발견도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노하우 같은 거, 숙련, 기술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발명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다? 29조 1항 본문 위반이다 라고 해서 이게 비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판례가 왜 나왔냐면 애초에 비발명이면 특허법에 속하지도 않잖아요. 발명이 아니니까. 그런데 특허법상 어쨌든 거절 이유를 통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 이 29조 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해야겠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런 판례가 나온 겁니다. 왜냐면은 62조의 거절 이유에 있지 않은 사유로는 거절할 수가 없는데 이건 발명 자체도 아니니까
특허법상의 어떤 범죄에 들어오지도 않는 객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 판례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중요한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법에 속하지 않은 걸 특허법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절률을 때린 거니까. 그래서 29조의 본문에 사업성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고, 요것도 요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에서 나오고 있죠. 29조의 본문 위반이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완성 발명 관련해서 보시면은 결국에 미완성 발명과 비발명은 사실 구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저는 이제 법적인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애매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비발명과 미완성 발명은 애매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구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도 거의 다 비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굳이 상관관계를 찾자면은 비발명이 미완성 발명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가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법학적으로는 미완성 발명은 발명의 범주에 속하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발명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다만 이걸 구분할 실익이 없는 게, 비발명 같은 경우에도 특허법상의 거절 이유로 거절시키고,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도 거절을 시키니까 사실상 비발명과 미완성 발명 구분할 만한 실익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미완성 발명에 대한 어떤 정의는 있는 거니까, 미완성 발명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의를 해보자면 결국에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평가되는 발명이에요. 그러니까 발명은 발명이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발명이다. 그럼 발명이라는 거는 특허법의 정의 규정에 속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상의 어떤 거절 이유를 충분히 이용해서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단 기준 보시면은 통상의 기술자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판례는 결국에 미완성 발명이 나왔을 때 결국 이 판례를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요. 모든 판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 실시, 그리고 목적화하는 기술적 효과, 달성 가능성, 예상할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 구성인 경우에는 발명을 완성되었다고 본다라고 해서, 이 판단 기준으로서는 통상의 숫자가 반복 실시하고 효과를 보겠다. 효과에 뭘 보겠다? 달성 가능성을 보고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으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발명의 완성 여부는 마찬가지로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발명 설명 아니고 청구 범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 구성, 효과 등을 전체를 고려해서 판단하되 실실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발명 설명 중에 구체적 실실에 한정돼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판례집 한번 보시면은, 자, 뒤에 2페이지 보시면은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실실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지문만 해가지고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실에 한정해서 판단하는 게 무엇인지 보시면은, 자, 판결 이유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 누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금속이에요. 누전 방지. 그래서 보시면은 그 누전 방지 중 금속판이 첫 번째 밑줄 보시면은 판결 이후의 첫 번째 밑줄, 교류 전원의 중성 점 단자에 연결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오동작을 예방할 수 있는 침수 시 누전 방지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이다. 결국에 어렵게 써있지만 누전 방지 장치가 이 발명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실시해가 여러 개가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시해가 나와 있었는데 그 밑에, 자, 3번 보시면은, 자, 누전 및 감전을 방지해 준 것을 특징으로 하고요. 누설 전류의 수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번에 가시면 검증 시료가 있는데, 검증 시료가 각주에 보시면은 검증 시료가 뭐냐면은 얘가 누전 방지 기능이 있는지를 다툰 거예요. 얘가 진짜 발명으로서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상대방이 이거 무효시키려고 다툰 겁니다. 다퉜는데 실시례에 있지 않았던 다른 실시례를 들고 와서 이걸 가지고 검증했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들이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 그 뒤에 3페이지에 보시면은 따라서 이하의 밑줄치인데,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누전 방지 도전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실험 결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자, 얘가 가져온 시료, 증거 자료는 뭐냐면, 검증 시료는
이 청구항의 구성 요소에 딱 들어맞는 시료를 가져왔어요. 청구항의 구성 요소에 있는 요소들 다 포함하고 있는 시료를 들고 온 거예요. 그걸 자기가 구성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근데 다만 이게 실시에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보통 실시에보다 청구본을 더 넓게 작성하니까 청구항에 다 들어맞는 요소들 다 갖고 있지만 실시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청구 범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시에 한정돼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실시에 있는 것만 가져와 가지고 실험해야지만 그 발명이 완성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들고 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실험했으면은 그게 완성된 발명인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에 없는 다른 실시를 가지고 와서 실험했지만 그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보시면 5번에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기술자가 추론 당시 기술 수준에 따라서 그 청구본에 기재된 구성 요소를 반복 실시할 수 있고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이다. 그러니까 완성됐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론은 완성됐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실시에 한정돼서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시에가 아닌 거 들고 와가지고 증거로서 들이밀면서 이게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세서 기재불비와의 관계. 발명이 완성되었지만 명세서에 덜 쓴 거랑 아예 몰라서 안 쓴 거랑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것도 구분하기 쉽진 않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의미상 차이점 보시면은 발명이 그 자체로는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게 이제 명세서 기재불비이고요. 발명 성립되었지만 덜 쓰는 게 명세서 기재불비이고, 그 다음에 미완성 발명은 발명이 아예 성립하지도 않은 게 이제 미완성 발명이다라는 게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참 구분하기 쉽지 않고요.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우린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되었을 때, 미완성 발명을 이유로 거절 이유가 통지되었을 때,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어떤 법적 효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명세서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되었으면은 보정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요게 중요하죠. 신규사항 추가 금지 범위 내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정을 통해서 하자치유가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예 이 경우에는 발명 설명 기재불비라는 거는 거의 뒷받침으로 나왔을 텐데, 발명 설명 뒷받침을 이유로 나왔을 텐데, 뒷받침이 되지 않을 정도 처음에 기재가 돼 있다가 뒷받침할 정도로 기재하는 거는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할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보정이 가능하지만 항상 주의하실 거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범위를 만족하는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거절되는 법조문 자체가 29조 1항이고요. 보정을 통한 하자치유가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명세서 기재불비는 가능하나 신규사항 추가 금지 범위이어야 하고요. 미완성 발명은 하자치유가 봉쇄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완성 발명의 어떤 지위로서 보시면은 선출원주의 없습니다. 선출원주의 없고요. 그 다음에 우선권 주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 미완성 발명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할 수 없고요. 왜? 발명 자체가 아니니까 그 발명을 기반으로 어떤 우선권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분할 출원에 있어서도 출원의 소급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설문 3번은 이 구분 기준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에 이 판례의 결론은 뭐다? 둘이 구분하기 힘들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왜? 완성이 동시에 명세서 기재불비 충족과 지금 동시에 조건이 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성과 명세서 기재불비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판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발명의 완성과 명세서 기재 요건이 동시에 달성이 되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의학 용도 발명에서 한 번 더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완성 발명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선출원 지위 없고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될 수가 없고 분할 출원 시에 소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판례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통설적으로 그렇구나라고 우리 실무적으로 다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인 거고, 판례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은 요 공지기술의 지위랑 확대된 선출원에 있어서의 타출원의 지위 두 가지가 판례로서 지금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공지기술로서는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출원 당시에 기술상식 참작해서 기술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언제? 출원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기술상식 참작해서 기술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은 선행 발명이 될 수 있다. 즉 미완성 발명도 공지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공지 기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다. 미완성 발명에 발명 설명이 기재가 되어 있었겠죠. 발명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 올해도 나왔습니다. 23도 나왔어요. 그래서 미완성 발명이라 하더라도 또는 자료 부족도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통상기술자가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면, 참조할 수 있다면은 공지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지기술의 지위는 긍정이고, 그 다음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부정입니다. 왜냐면은 판례에서 완성된 발명이어야지만 타 특허 출원서에 첨부한 명사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발명이란 완성된 발명일 것을 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선 판단 시에, 자, 확선에서 이 앞에 보시면 지위에 선출원의 지위 없다고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확선의 지위도 없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부터는 제가 저번 기본 강의 때는 각주를 잘 안 봤는데 각주 앞으로 꼬박꼬박 꼼꼼하게 봐주세요. 왜냐면 제가 책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써놨어요. 압축적으로 써놔가지고 각주도 좀 활용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되어 있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들 제가 각주에 많이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각주에 기출 표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읽어보실 때는 각주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을 완성된 발명으로 보정하는 것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각주도 좀 많이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기출된 거를 그냥 어떤 기출되었다고 하면은 요 문장을 기반으로 뭐 OX 판단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기출 표시가 추상적으로 돼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각주도 앞으로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판례 자료 보시면은 앞에서 보신 4페이지에서, 자, 이거는 앞에서 보신 거 공지기술의 지위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판결 요지 보시면은 밑줄치인데, 미완성 발명이라 하더라도 또는 자료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 상식을 참작해서 기술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 발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판결 이후에 보시면은 카탈로그가 되어 있었는데, 카탈로그에 제품의 개요, 이점, 시스템 구성 요소랑 사양 특징 등이 있었고, 비교사용 발명 2도 어떤 전체적인 구성과 세부적인 측정 방식이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을 봤을 때는 각각에서는 빠뜨려진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두 개를 합쳐봤을 때는 이해가 되더라.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각각은 어떤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미완성 발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합쳐놓으면은 진보성 위반의 어떤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기술자가 비교구 대상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 내용 파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부족, 미완성 발명이거나 자료 부족 표현이 불충분하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는 카탈로그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품 설명서 관련한 부분들에 어떤 판례가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5페이지 가시면은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는가, 타 특허 출원서에 첨부한 명사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라는 게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보시면 판결 요지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해당 확선이 지위가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미생물 발명에서의 기탁 취지랑 유전공학 발명에 있어서의 완성 여부가 같이 판결 요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3가지가 하나의 판례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즉, 요 판례는 이 유전공학 관련한 발명에 있어서 발명의 완성 여부를 판단을 했고,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확선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판결 위에 가시면 이제 원심이랑 대법원이 나와 있는데 원심에서는 결국에 이제 6페이지 가시면은 인용 발명을 밑줄치인데 두 번째 보시면 인용 발명을 미완성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본원 발명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확선 위반에 의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원심은.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자, 인용 발명에 관한 자료로는 청구 발명에 기재된 공개 공보가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 유전공학 발명과 관련해서의 발명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앞에서 지금 보시면은 써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복하여 목적과는 기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래 유전자 취득이 가능해야 된다. 라는 판단 기준을 서술을 하면서 이 이후에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집어넣어 봤더니 이용해서 인간 EPO를 제조하는 구체적 기술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 기준을 서술하면서 사실관계에 대입했더니 판단 기준이 맞지 않더라. 그러니까 기탁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기탁과 관련 부분도 판단을 했어요. 결국에는 완성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발명 관련해서는 이 판례가 유전공학 관련한 발명이었고 기탁을 요하는 발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 명세서만 봐서도 완성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었고 즉 이 유전공학 관련한 발명을 쉽게 얻을 수 없었고 심지어 기탁도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완성된 발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확선 지위가 없다라고 해서 마지막 단락에 3번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줄에 인용 발명을 선언의 지위를 가진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하고서 본원 발명이 인용 발명 출원서의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본원 발명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타 특허 출원서 즉 확선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판례에서 판결 요즘 이렇게 뚝 떼서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되게 색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판례는 특히 원문 위주로 보셔야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선과 관련한 어떤 판례도 이제부터는 이거 기탁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유전공학 관련한 발명에서 유전공학 발명에 있어서의 완성 여부, 발명의 완성의 판단 기준도 서술을 했었다라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이제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넘어오셔서 자, 2조 3호에 보시면은 실시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실시와 관련해서는 물건 발명의 경우, 그 다음에 방법 발명의 경우,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라고 해서 이제 제법 발명이라고도 하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은 자주 기출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씩 다 떼가지고 이제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 하나가 이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빈출되고 있는 스타일이니까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바뀌는 게 요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을 수출로 바꾸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기출되고 있는 지문이니까 수입인지 수출인지 확실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사, 양대, 수, 청에서 여기에 전시가 있습니다. 전시는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생사, 양대, 수, 청 그 다음에 전까지 외워주시고 그 다음 이 청약하는 행위 이번 개정법은 아니지만 그나마 최신 개정법으로 포함이 되었어 있던 부분이고 2020년도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좀 지났네요. 어쨌든 이 부분도 기출이 이제 앞으로 될 거예요. 앞으로 더 될 거고 그 다음에 물건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남옥의 행위 포함입니다. 외에도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양대 수청입니다. 사양대 수청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 없다고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하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하 같다. 그러니까 여기 청약에도 전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 발명이랑 방법 발명을 이제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물건 발명이란 물건 자체이고요. 방법 발명은 물건 발명과 구분되는데 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간의 경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이런 방법 발명은 써져 있는 대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 범위가 구성이 되는데 그 단계가 순서대로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 기준 보시면은 발명의 명칭이나 표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제 청구 범위에 보시면 마지막에 어떠어떠한 물건, 어떠어떠한 방법 이런 식으로 끝나는 이제 끝맺음을 맺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청구 범위를 다 읽어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쓰여 있는 게 물건이라고 쓰여 있지만 중간에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방법 발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단계라는 게 없다. 시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는 어떤 구성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물건 발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명의 실체에 의해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방법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건 그 자체의 발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판례 자료 보시면은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의 구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음식과 관련한 음식물의 제조 방법과 관련한 판례였고요. 판결 위에 보시면은 음식물의 제조 방법과 관련해서 이건 판결 위에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건 불특허 발명과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7페이지의 마지막 밑줄 보실게요. 마지막 밑줄. 자, 결국에 불특허 발명은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간적 요소를 포함하는 첨가라는 공정이 있더라. 음식물 제조 방법에 어떤 첨가라는 공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것이니까 발명의 표현 형식뿐만 아니고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도 음식물의 제조 방법과 관련한 발명으로 범위 상당하다. 그래서 이 사건 특허 발명 나머지 청구항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건 발명과 제조 방법, 방법 발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 발명이 특정 성분을 선택하고 그 성분을 특정 비율로 혼합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 첨가 공정 자체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자, 이건 제조 방법이잖아요. 근데 첨가라는 게 빠져 있으면은 제조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제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음식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음식물의 발명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할 것이다. 즉 물건 발명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발명과 제조 방법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그 효력 범위 때문에 그래요. 남이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물건 발명일 때랑 방법 발명일 때랑 그 범위가 달라지니까 계속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도 그걸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데 보시면은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은 그 특허 효력 범위가 상이할 뿐만 아니고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제조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목적하는 음식물을 제조하는 경우가 있음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권리 범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내세요. 이 사건 특허 발명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체는 공지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음식물 자체로 판단이 되면은 이건 무효로 되는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건 제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음식물을 만들어내더라도 제조 방법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공지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방법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계속 방법 발명과 물건 발명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에 의해서 정하여진다라는 거고 여기는 첨가라는 어떤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 발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 요건 시에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은 일대 다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물건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법 발명은 당연히 신규성 진보성이 있고요. 반대로 물건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도 방법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이 있을 수 있다. 요 사안 같은 경우죠. 있을 수 있다. 그다음 권리 범위도 마찬가지로 방법 발명 같은 경우에는 좁습니다. 왜냐면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은 권리 범위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방법 발명이 일반적으로 물건 발명보다 권리 범위가 좁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다. 순서 역시 발명의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 범위 시에 이것도 판단하는 구성 요소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9페이지 가시면은 방법 발명의 권리 범위 판단 방법 관련해서 판결 요지의 개별 구성 요소의 시기적인 배치 순서 역시 발명의 중요한 요소로 본다라고 하고 있어요. 판결 이후에 보시면은 압축과 건조라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구성 요소의 그 배치 순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압축과 건조를 다른 순서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발명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구나 라는 판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은 압착 후 건조랑 건조 후 압착은 다르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입니다. 앞에서 발명의 정의 규정이 있었고 어떤 게 발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이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좀 애매한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발명들이 있잖아요. 정의 규정이 딱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판례를 통해서 이건 발명이다 라고 판시해 준 것들을 이제 종류별로 모아서 이제 특수한 유형의 발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불명확한 발명들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용도 발명이에요. 용도 발명은 화학 물질이 일반적으로 공지가 되어 있고 공지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그 물질에 대해서 특허를 받으면 되니까 용도 발명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공지가 되어 있는데 그 물질의 용도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견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발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판례에서 이게 발명이다. 정의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단순한 발견이 아니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거니까 요거는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요지이죠. 그래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기보다는 발견에 가깝지만 그 용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성 판단 시에는 결국에 용도 발명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당연히 있고요. 물질과 용도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신규성의 판단 대상이 되는 구성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용도가 둘 다 동일해야지만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진보성 판단 방법은 보시면은 진보성 판단 요소 역시 당연히 물질과 그 용도이고요. 이거는 이제 라세미체와 관련한 부분인데 용도가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요. 그 다음에 둘째, 화학 이성질체의 화합물의 특유한 물리화학적 성질 등으로 인해서 용도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나와 있었다. 자, 과학 이성질체가 뭔지 아시죠? 화학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해서 이제 거울 이제 두 개를 거울로 봤을 때는 이제 대칭되는 딱 요소들이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구조를 겹쳐보면은 이제 겹쳐지는 게 없는 것들이 과학 이성질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용도가 게시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현저히 존재하는가를 봤습니다. 진보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성 판단 시에 이러한 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여기서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효과 중 일부라도 대응하는 야생미체 효과에 비해서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용도와 관련, 용도에는 효과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용도랑 효과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에는 효과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 효과 중에 일부만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순 반복 실험으로 현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지만 요거는 그럼 너가 해보지 그랬어. 약간 그런 거죠. 그렇게 실험으로 이걸 발견할 수 있었으면은 너가 하지 그랬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복 실험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저한 거는 현저한 거다. 그래서 그게 진보성 판단 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판례 11페이지에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물질은 공지가 돼 있어요. 왜? 어떤 물질 라세미체가 존재한다는 거는 공지된 사실이니까 이 물질에 라세미체가 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공지가 돼 있었고 다만 용도가 진보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왜? 진보성 판단 시 물질과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물질은 이제 신규성이 이미 없는 거고 용도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보성 판단 시에 용도가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판단했고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의 효과만 현저하거나 양적으로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진보성 인정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보성 판단 시에는 물질과 용도 같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결 위에 보시면은 이제 뭐 단어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화합물이 반포된 간행물에 게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자, 물질은 공지가 되었고요. 물질은 공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항당뇨병으로 하는 의학적 용도에 대해서는 게시가 되어 있는데, 6항 발명은 당뇨병제로 하는 의학적 용도다. 그러니까 그 항당뇨병 관련한 부분은 게시가 되어 있지 않다. 용도 게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위 발명 간행물 기적 발명들에는 두 개의 에난티오머 형태로 분리되지 않은 라세미체 의학적 용도에 관한 발명만 있을 뿐, 이 항당뇨병제와 관련한 용도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양리 효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제도 없고, 그 다음에 약물 속도론적 특징 및 약효의 효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특정 광학 이성질체가 나머지 광학 이성질체에 대해서 우수한 양리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험을 해봐야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증명이 아직은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진보성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 관련해서 원래 용도가 없었는데 얘는 그 용도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효과도 충분히 검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의 효과에 대해서 우수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은 다른 효과들, 그 효과 외에 다른 효과들도 고려해 봤는데, 즉 혈당 저하나 독성, 저혈당 발현의 위험 배제 등 효과를 대비하면은 현저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종합해서 봤을 때는 밑줄치인데 신속한 체내 소실의 효과는 위 간행물 기제 발명들에 비해서 현저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요것만 봐도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니까 진보성 인정하겠다라고 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용도 발명 시에는 이렇게 물질과 용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용도 발명에 있어서 명세서 기재 방법은 결국에 이 용도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도가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명세서 기재 시에 용도에 대한 기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 판례 같은 경우에도 항당뇨병 치료를 위한 항당뇨병제다라는 게 발명 설명에 충분히 기재가 되어 있었고 증명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용도 발명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그런 용도가 진짜 있는지를 밝혀주는 게 이 용도 발명의 명세서 기재 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도를 뒷받침하는 CC의 기재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학용도 발명인데, 의학용도 발명은 용도 발명의 하위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동일한 판례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양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양리 데이터 등이 나타낸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지만 명세서 기재 요건 충족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용도 발명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